비욘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죠. 예, 이렇게 선선한 날씨가 조금 지나면 이제만 많이 더워질 것 같습니다. 더워지면 또 우리 다들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수면에 있어서는 또 더울 때 이 체온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새벽에 깨는 이유와 해결책. 정말 외래 이 문제로 많이 찾아오세요. 꼭 새벽에 이유 없이 깬다. 시간도 정해져 있다. 새벽 2시, 3시면 여지없이 깨서 아무리 자려고 잠이 안 온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들을 의학적으로는 불면증에서 수면 인면장애, 인면불면증, 잠드는 게 어려운 불면증이 하나가 있고요. 잠드는 거는 괜찮은데 중간에 깨는 수면 유지 불면증,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아주 새벽에 깨는 아주 조기각성 불면증도 나눠지는데 사실 잠드는 거보다도 이렇게 중간에 깨는 불면증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가 잠드는 게 어려운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왜 우리가 이유 없이 새벽에 깨는지 그리고 또 왜 잠이 안 오는지를 좀 알아보자 합니다. 아무리 잠을 잘 자는 사람도요, 중간에 한두 번은 누구나 깹니다. 자,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에 있는 신원철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전체 국민, 이거는 이제 환자가 아니고 전체 성인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중간에 한 번은 깬다고 합니다. 이걸 병으로 또 수면 장애로 분류하려면 잠든 후에 한 번 이상 깨야 되고 다시 잠드는데 20분에서 30분 이상 걸린다. 이게 거의 매일 반복되면 이건 불면증의 하나의 타입으로 수면 유지 불면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선 알기 위해서는요, 왜 우리가 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든 후에 우리의 수면의 변화가 되는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아무리 잘 자고 불면증이 없고 머리에 베개만 대도 자는 사람도 중간에 살짝 깹니다. 또 그거를 수면 다운 검사로 기록해 보면 본인은 전혀 안 깼다고 하지만 뇌파에서는 한 30번, 50번, 60번 정도 잠깐 살짝 기껏해야 한 2, 3초 정도를 살짝 깨는 게 관찰됩니다. 대부분의 2, 3초 이내의 각성은 본인은 기억을 못 하죠. 하지만 이 불면증에서 새벽에 깨거나 수면 유지 불면증이 나타나려면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면증이 없는 사람도 하루 자다가 보면 이유 없이 살짝 깨서 뒤척거리고 다시 자고 또 중간에 살짝 깨는 것들은 경험합니다. 그것들이 확 깨서 일어나서 화장실 갈 정도나 밖에 나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짝 깨서 왜 깼지르고 몸을 뒤척이면서 한번 자는 것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인데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걸 알려면 우선 수면 주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들면 여기 N1, 비렘 수면이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렘 수면이 돌아갑니다. N1 슬립, N2 슬립이 얕은 잠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N3 슬립,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깊은 잠입니다. 그리고 나서 렘 수면으로 한 바퀴 돌아가야 돼. 이거는 한번 시작하면 쭉 돌아갑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깊은 잠은 적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N1이나 N2 슬립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거죠. W는 웨이킹이라는 뜻이니까 깨어있다가 N1 슬립으로 비렘 수면으로 딱 들어갑니다. 이 잠은 굉장히 짧아요. 기껏해야 한 5분 이내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너무 졸릴 때, 수업 듣다가 너무 졸릴 때 깜빡 고개 떨굴 때가 이때 상태예요. 내가 잠을 들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때를 보면은 뇌가 살짝 깼다가 잤다. 그러니까 깼다 잤다 잠에서 들어갔다 날락하는 그 단계가 N1 슬립이고 굉장히 짧은 잠입니다. 대부분은 다 본인이 어느 정도 기억도 하는 잠이고요. 그리고 지나가면 N2 슬립으로 쭉 들어갑니다. N2 슬립은 정말 코를 골고 세근세근 골고 자는 잠이지만 여전히 얕은 잠입니다. 이때는 강하게 흔들어서 깨우거나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깨어나요. 그러다가 깊은 잠인 N3 슬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어버가도 머리를 누르죠. 아무리 옆에서 꽹과리를 쳐도 잘 못 깨어나고요. 억지로 깨어나도 멍해갖고 머리가 맑지도 않고 몸에 힘도 없는 상태, 잠깐 수면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수면 관성, 수면 무기력증이라고요. 이런 깊은 잠에 깰 때는요. 그러다가 다시 N2 슬립으로 들어가서 N1 슬립이나 렘 수면, 빨간색의 렘 수면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밑으로 갈수록 깊은 잠이죠. 여기서 깊은 잠은 N3 슬립만 깊은 잠이고 꿈꾸는 렘 수면, N1, N2는 다 얕은 잠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90분입니다. 대개 한 60분에서 90분 간격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얕은 잠, N1, N2, 깊은 잠, 다시 N2, N1, 렘 수면, N1, N2 이렇게 돌아가는데 잠의 전반기 깊은 잠이 많고 잠의 후반기에 렘 수면이 많은데 90분이 4번에서 6번 돌아가니까 우리는 7, 8시간 자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보면 이게 각성이 여기잖아요. 각성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각성에 거의 근접한 단계로 수면이 깊이 쑥 들어갔다 올라갔다 쑥 들어갔다 올라갔다인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이 잠인 굉장히 얕은 잠이에요. N1 슬립하고 N1 수면하고 렘 수면이죠. 바로 여기 2번, 3번째, 4번째, 5번째가 돌아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얕은 잠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되게 뒤척입니다. 살짝 깨는 거예요. 우리 뇌가 수면에 의해서 수면 중추에서 억제됐다가 살짝 깨게 되면 깨다가 깊은 잠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깊은 잠으로 쭉 자다가 끝나면 깨지 않은 경우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자는 사람도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의 후반기 렘 수면으로 높아지는데 이 렘 수면은 굉장히 선잠이에요. 그리고 N1 슬립도 선잠이죠. 이럴 때 본인이 살짝 깨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도 주무실 때 자다가 내가 잘 자는 것 같은데도 살짝 뒤척이고 깨서 머리가 약간 기억도 나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요 단계 때 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룻밤 잘 때 한 4번에서 6번 정도의 뒤척임이 나타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두 번 정도, 그 중에 한두 번은 기억을 해요. 내가 살짝 깬 것 같아. 이런 느낌. 하지만 이건 정상입니다. 이걸 병으로 보지는 않아요. 불면증도 아닙니다. 앞에 제가 수면 유지장애 불면증은 중간에 한 번 이상 깨는데 다시 잠드는 게 20, 30분 이상 걸린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깨서 다시 쉽게 잠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20, 30분 이상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건 불면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하룻밤에 4번에서 6번 얕은 잠에서 깊은 잠 들어가면서 깨는 사람들이 있는 건 정상으로 보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때 확 깨어나서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면의 얕은 잠, 깊은 잠 이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깊은 잠은 거의 없고 얕은 잠으로 맴돌고 다시 돌아갔을 때 렘 수면이나 1단계 수면이 위로 올라가면 깨는 거잖아요. 쉽게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잠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나서 1시간 반 또는 2시간 또는 3시간 후에 깨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사이클이 90분 이후에 돌아가게 되니까 대개 60분에서 90분이니까 내가 잠들고 나서 1시간 있다 나 꼭 깨. 1시간 반 있다가 아주 알람 시간 맞춰놓은 것처럼 깨. 그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대개는 우리가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깊은 잠은 초반에 첫 번째 사이클에서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 잠을 많이 자게 되면 이 잠은 짧게 들어오고 다시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 사이클에서 깊은 잠이 첫 번째보다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거의 없어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때 자면 깊은 잠을 다 잔 거예요. 그러면 신체적인 피로가 다 회복된 거고 몸의 피로도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이클이 끝나는 3시간 후에 깨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60분에서 90분 사이에 한 번 깨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난 한 3시간 있으면 꼭 깨. 10시에 자면 새벽 1시에 깨. 10시, 9시에 자면은 12시에 깨.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언제 자더라도 그 시간 깬다는 분들은 바로 이런 수면의 사이클이 60분에서 90분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이클에는 깊은 잠이 많으니까 잘 안 깨다가 두 번째 사이클에 깨기도 하고 깨서 그런 일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새벽에 깨는 이유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앞에 초반에 수면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이 수면 사이클을 망가뜨리거나 즉 깊은 잠이 없고 얕은 잠을 더 많이 만들거나 또 수면 구조가 불규칙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깨는 거죠. 왜? 우리는
깊은 잠이 적어지면 꿈꾸는 잠이 렘수면이 많아지고 제일 얕은 잠인 애논 수면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깰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의 수면에서 깊은 잠을 방해하고 얕은 잠을 높이게 되는 그런 원인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제가 여러 번 그 비욘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체 시계의 노화, 멜라토닌을 만드는 송가체의 노화, 그리고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빛이 눈의 백내장, 녹내장으로 인해서 전달이 잘 안 돼요. 잠에 대한 욕구, 몸의 피로도가 적게 쌓이는 이런 네 가지 문제가 55세가 되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잠 드는 것도 좀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이 없어지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깨고 초저녁에 일찍 자는 구조가 생기게 되죠. 얕은 잠이 많아지고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N1, N2 슬립 이렇게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 이렇게 살짝 깨고 여기도 살짝 깨는 한 두 번 정도 깨죠. 여러분들이 잘 자는 분들이 되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데 60세가 넘어가시는 노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보세요. 얕은 잠, 깊은 잠 가다가 간격도 좁아지고 중간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시로 깨는 게 보이죠. 깊은 잠 거의 없습니다. 얕은 잠만 많아요. 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 여기 이 각성으로 넘어가지 않고 꿈꾸는 잠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각성으로 바로 넘어가서 깨는 거가 있겠죠. 이게 수면의 질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중간에 너무너무 자주 깨요. 예. 또 하나가 있죠. 연세가 드시면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초저녁에 저녁 먹고 나면 8시, 9시부터 졸려요. 안 자려고 버팅겨도 그냥 나른하고 눕고 싶어요. 옆에서 보면은 본인은 안 잤는데도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텔레비전 보다가요. 그러면 그게 다 잔 거죠. 그때가 요 앞에 요 사이클이 다 돌아간 겁니다. 이미 초저녁에 8시, 9시에 잠자는 시간이 당겨서 안 자려고 기를 쓰고 있어도 텔레비전 보다가 돌아간 이 사이클이 돌아가니 내가 막상 자려고 하는 10시, 11시, 12시에 자게 되면 이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주 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꿈꾸는 잠이 돌아가는 이때 더 많이 깨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는 시간에 초저녁에 안 자야 됩니다. 초저녁에 자서 앞에 거를 채워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조금 늦게 자야죠. 그리고 초저녁에 졸리는 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가만히 내가 의지로고 일어날 수는 없어요. 몸이 피곤할 때 이 눈꺼풀은 천하장사도 못 이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졸린 걸 참으려고 해도 참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 졸음이 딱 왔을 때 그걸 견뎌내는 게 여간 곤욕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돼요. 빛을 쬐야 돼요. 이따가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게 많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직업의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해외 뉴스의 문제, 내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못 자죠. 스트레스 때문에요. 그런데 잠을 며칠 못 자면 그 못 자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즐겁게 놀다가도 저녁에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있으면 막 불안해져요. 오늘 잘 수 있을까? 못 자면 어떡하지? 약이라도 갖다 먹어야 되나? 요즘에 치매 온다는데 수면제 먹으면 안 되는데 약을 타갖고 와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밤에 두세 시간을 잠자는 걱정을 하게 돼요. 이렇게 몸에 걱정이 많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걱정을 많다라는 건 뇌가 흥분한 거예요.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 변형계라고 하는 부위가 흥분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거든요. 특히 변형계가 흥분되고 시상하부가 흥분되게 되면 여기서 우리 부신에 콩팥 위쪽에 이렇게 부신이 있거든요. 이 부신으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쭉 자극이 되고 여기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우리가 흥분되면 이 코티졸이 뇌가 흥분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뭔가 긴장돼 있고 걱정이 많으면 그의 반응으로 인해서 코티졸이 나와요. 왜 나와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 몸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떤 상황에서 지키기 위한 스트레스 반응인데 스트레스는 우리가 동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외부 환경에서 적하고 마주쳤을 때 위험한 걸 내가 감지했을 때 어떤 먹을 걸 찾을 때 이럴 때 스트레스가 반응이 확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감정이 흥분돼 있고 내가 어떤 공격적으로 변해야 되고 뭐 자극이 됐을 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을 긴장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티졸이 나오면 혈당이 높아져요. 에너지를 막 써야 되니까요. 또 혈압도 높아져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거든요. 혈관을 수축시키고요. 그리고 뇌는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긴장됐을 때 그 공부도 잘 되고 어떤 집중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긴장은 자기의 어떤 신체 기능, 뇌 기능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통증에다 민감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런 코티졸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울증이 잘 생기게 되고 세로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코티졸은 뇌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흥분되고 자극되고 뇌가 각성도가 생기게 되니 우리는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티졸은 원래 하루 주기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자기 한 서너 시간 전부터 분비가 쫙 올라갔다가 오전 한 11시, 10시 정도에 가장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그 뒤로부터 쭉 떨어져서 내가 잠자는 시간에 맞춰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코티졸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 불면증 있는 사람,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있는 사람을 갖고 코티졸을 측정해 봤습니다. 밤 12시가 여기예요. 그런데 정상인 사람은 12시 내가 자는 시간 맞춰서 코티졸이 쭉 떨어져야 되는데 불면증 있는 사람은 이게 올라가요. 더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우울증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있는 사람은 낮에도 코티졸이 정상보다 더 높아져 있고 밤에도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브는 그려지는데 밤에도 낮아지지 않는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뭔가 자연재해, 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인 경우도 굉장히 밤에 더 높아집니다. 밤에 코티졸이 나오면 뇌가 깨어있게 되니까 우리는 잘 수 없는 거죠. 뇌는 깨어있으니 생각을 계속해요. 쓸데없는 잡생각, 옛날에 있었던 일, 꼬리에 무는 생각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코티졸의 분비로 인해서 뇌의 각성도가 높아서 우리는 잘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걱정이 많을 때는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내려놔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얕은 잠, 깊은 잠, 꿈꾸는 잠인 이런 커브가 있는데 이걸 밑에서 쭉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은 얕은 잠으로 넘어가고 얕은 잠은 더 위로 올라가고 꿈꾸는 잠이나 에논슬립은 각성도까지 올라가니까 깨는 거죠. 예, 이렇게 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세 번째는 수면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 중에 특히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잠도 쉽게 들어요. 별로 스트레스도 없어요. 근데 잠은 머리만 대면 자는데 이유 없이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가야 돼요.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거든요. 낮에는 화장실 안 가는데 밤에만 되면 잠만 들면 소변을 보러 나가야 돼요. 이런 분들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잘 때 혀가 뒤로 늘어지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혀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서 숨을 쉬어야 되고 기도가 공간에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잠잘게 되면 뇌의 호흡 중추, 혀 근육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신경이 기능이 떨어져서 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뇌가 깨어 있으면 혀가 앞으로 내밀어요. 왜냐하면 이 혀는 근육이거든요. 근육은 수축해야 돼요. 근육은 어디 수축하냐면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두박근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수축하면 여기 상완골에 붙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수축하거든요. 혀는 어디에 있냐면 이 턱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깨어 있을 때는 혀를 긴장시켜요. 혀를 긴장시켜서 혀가 최대이면 30% 앞으로 전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더라도 누워 있어도 기도가 좁아지지 않습니다. 혀가 약간 나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근데 잠잘 때 되면 이 혀를 긴장시켰던 신경이 약해지니까 잠으로 인해서 늘어지게 돼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술 마시거나 수면제를 먹으면 코를 곱니다. 그런데 그 턱이 작거나 나이가 들거나 비만이 있거나 이러면 잠잘 때 혀가 더 많이 늘어져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돼요. 이게 하나에
요 한 칸이 30초인데 숨을 한 서너 번 쉬다가 숨 안 쉬었다가 서너 번 쉬었다가 숨 안 쉬었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돼요. 이게 계속 이게 다 깬 겁니다. 밤새도록 깬 거예요. 보통 300번, 400번 깨요. 그러면 이 사람은 깨니까 초반에 깊은 잠도 자꾸 깨져요. 파란색 깊은 잠이면요. 중간에 수시로 깨는 거죠. 이러다가 이렇게 확 깨면 여기 보면 옅은 색깔이 옅어지면 깬 겁니다.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깨서 화장실 또 가요. 이런 사람은 산소 농도가 이렇게 떨어져요. 산소 농도가 뚝 떨어져요. 도리어 여기에 깼을 때만 산소 농도가 정상화됩니다. 이러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무호흡증 있으면 뇌가 깨는데 이 심장에 우리가 바조프레신이라고 해서 항이뇨 호르몬은 뇌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을 내보내지 않고 몸에 수분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우리가 탈수됐을 때 바조프레신이 나와서 소변을 안 나오게 만들어거든요. 근데 반대 호르몬이 있어요. 소변을 많이 만들도록 하는 호르몬. 바조프레신, 항이뇨 호르몬과 이뇨 호르몬이 있는 거죠.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데 이뇨 호르몬, 소변을 보내는 호르몬은 심장에서 나옵니다. 심장이 심방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뛰면은 이뇨 호르몬이 자극이 돼요. 그런데 내가 막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막 뛰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심방 나트륨 이뇨인자라고 하는 ANF라고 저희가 약자로 쓰는 심방 나트륨 이뇨인자가 심방에서 이게 심장이 뛰면서 자극되니까 분비가 돼서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요.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많을 때 자꾸 화장실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공부할 때 막 긴장될 때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불안할 때 화장실에 가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근데 잠들게 되면 불안은 없죠. 내가 일단 잠들었으니까. 그런데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게 되면 여기 목이 막히는 거니 좁아지어서 기도가 되니까 이 목 아래쪽에 이 가슴 흉곽은 음압이 걸려요. 숨 쉬려는 노력이 생기는데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음압이 걸리게 되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 음압은 안으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정맥에서 들어오는 피는 많이 들어가고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심장에서 나가는 피는 적어져요. 그러면 심장과 폐에 많이 들어오고 적게 나가니까 피가 많이 고입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호흡곤란이 오서 사망하니까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심장이 엄청나게 펌프질하는 겁니다. 막 펌프질해요. 그래서 심장으로 피를 많이 보내는 노력을 하죠. 이 그래프에서도 이게 심장 박동수거든요. 심장이 이렇게 잠잘 때는 심장이 느리게 뛰고 천천히 뛰고 약하게 뛰어서 보통 사람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한 줄로요. 근데 이 사람은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고 산소 농도가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두꺼워져요. 왜냐하면 빠르게 뛰었다가 느렸다가 빠르게 뛰었다가 누웠다가 이게 반복하니까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자극이 되면 심장이 자극되니 심방 나트륨 이뇨인자가 많이 분비가 되니까 소변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자는 중에. 그래서 화장실을 자꾸 가는 이유가 가게 되고 내가 자다가 얕은 잠일 때 여기 분이 얕은 잠일 때 깨기도 하고 소변 때문에 또 깨서 나서 화장실 가서 자려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핸드폰 뭐에 또 못 자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증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불면증도요. 아까 불안 장애가 많기 때문에 잠들더라도 불안이 계속돼요. 깨었을 때보다는 심장은 느리게 뛰지만 건강하고 불안이 없는 사람보다는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어요. 그래서 불안 장애 환자들은 자다가 두근두근 거려갖고 못 자요. 또 자다가 깨서 두근두근 거린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못 자죠. 못 자고 중간에 깨고 또 그것 때문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이 중간에 깨면 화장실 꼭 갔다 오세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 불안증후군, 주기적 하지 운동증, 렘수면 행동장애, 일주일 리듬 장애. 이거는 교대 근무자나 시차 때문이나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앞으로 오거나 너무 뒤로 가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하고 다를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호르몬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 호르몬의 문제가 생겨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문제인데 여성들은 남자하고 달리 호르몬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게 생리죠. 한 달에 한 번의 생리 변화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또 프로게스테론 이런 호르몬들이 생리 기간에서 변동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열감을 생겨요. 또 임신 때는 임신이 되기 때문에 또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의 변화를 겪죠. 폐경이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여기 머리가 꽉 찼다가 점차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 거죠. 이거밖에 안 남아요.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고 실제로 50대 대개 폐경이 경험하시게 되니까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떨어지다 확 떨어져요.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게 되면 이때 우리 몸은 안면 홍조와 같은 열감이 생기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니까 불현듯 열이 나요. 여기 있는 외국인 여성처럼 선풍기 들고 부채 불고 있는 거죠. 한겨울에도 덥다고 땀이 난다고 흔들고 있죠. 근데 이런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잘 때 높아지면 이런 안면 홍조는 낮에도 밤에도 자다가도 나타나고 그 속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중간에 깹니다. 또 이렇게 체온이 높아지면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열감이 나면서 깨서 몸은 딱 다 젖어버리고 깨서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못 자는 우리 중년 이후에 폐경기 여성들이 또 새벽에 많이 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간여도 또 문제가 됩니다. 야간여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이제 붉은색이 있어요. 이 뒤쪽에 갈수록 연세가 많은 거고 연두색일수록 나이가 젊은 건데 나이가 많을수록 야간여가 많습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좀 작아져요. 그러니까 소변을 가두는 양이 적어지게 되니까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고 싶어요. 또 남성들은 전립선, 여성들은 요로 감염이나 또 그 요실금과 같은 방광의 힘이 약하거나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면서 소변을 자꾸 보게 되죠. 가장 큰 원인은 물을 많이 마시거나 짠 거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변을 많이 만드는 당뇨병이 있거나 요붕증이 있을 때도 생기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면 무호흡증은 제가 설명드렸죠. 심박 나트륨 이뇨인자가 심장에서 자극이 돼서 분비가 돼서 소변을 보게 된다. 뭐 야간요를 일으키는 원인은 되게 많습니다. 방광의 문제 때문에 되게 이거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분들은 방광의 문제가 예민해지거나 작아진 분들은 낮에도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비뇨기과를 가셔서 그 방광의 문제를 약을 쓰거나 원인을 해결하셔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게 당뇨병이 있거나 과다한 물을 섭취하거나 너무 짜게 먹거나 다리에 부종이 있는 경우에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 수면의 문제로 인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수면 문제가 뇌를 깨우고 심장을 빠르게 뛰는 문제를 일으켜서 소변을 더 많이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체 질병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통증이 있을 때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면 이게 움직이면서 이 척추에도 자극을 주고 관절에도 자극을 주니까 통증이 있게 되면 통증은 뇌를 각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증이 있는 분들은 자다가는 통증을 덜 느끼지만 일단 깨게 되면 통증을 더 느끼게 되죠. 우리 다른 자극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성 통증 질환이 있는 분들, 섬유근육통이나 다양한 디스크, 관절 통증 있는 분들은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게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뇌졸중이 있거나 기관지에 문제 있는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도 누워있게 되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라든지 호흡에 좀 영향을 받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부담도 줄 수 있고 서 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자세가 호흡에도 산소 교환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누워있으면 호흡곤란으로 깨거나 기침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당뇨병인 경우도 혈당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소변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뇨잖아요. 당이 조절이 안 되니까 인슐린이 조절이 안 되니까 당이 혈액에 높고 그것들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이 당은 물을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혈당이 소변으로 나올 때 물을 많이 끌고 나오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는 증상, 다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라든지 갑상선 약을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갑상선 약을 과량 복용하게 되면 신체 대사가 굉장히 빨라져요. 뇌도 각성이 생기고요. 소변도 자주 만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이런 뇌신경 질환도 수면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면서 수면의 구조, 수면의 주기도 망가지고 중간에 자주 깨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약물을 들 수 있습니다. 약들을 참 연세가 있을수록 더 많이 드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베타 차단제입니다. 인데놀, 테놀민, 그 다음에 콩코르,
이런 약들이 베타 차단제죠. 이런 약물들이 보통 맥박이 빠를 때 쓰기도 하고 또는 부정맥이 있을 때 쓰기도 하는데 이런 베타 차단제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잘 때 멜라토닌이 나와야지 우리가 잘 수 있는데 이게 억제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베타 차단제를 끊으면 좋은데 끊기 어렵잖아요. 질병이 있어서 쓰는 거니까. 이럴 때는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됩니다. 같이 복용하시면 돼요. 부작용은 없다면. 그러면 이 베타 차단제로 내 거는 적어지지만 그걸 인위적으로 먹어서 농도를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뇨제는 야간요 당연히 소변을 많이 보게 하니까 문제가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이뇨제는 사실은 좀 대책이 없는데 아침에 주로 드시는 방법을 하거나 이뇨제 아닌 다른 걸로 좀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항우울증 약물로 쓰는 약 중에 부프로피온, 웰부트린 이런 약물들이라든지 프로작과 같은 약물, 에스시탈로프람, 렉사프로 이런 약들, 벨라팍신 이런 약물들은 대부분의 약물들은 수면에 좀 도와주는 우울증 약도 많지만 지금 말씀드린 약물들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중간에 깨는 원인입니다. 호르몬약, 피임약, 갑상선 약물 그리고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약물들은 각성 효과가 있어요. 신체 대사를 굉장히 높이거든요. 특히 스테로이드는 각성을 굉장히 잘 일으킵니다. 아까 코티졸 말씀드렸는데 코티졸과 같은 게 스테로이드거든요. 얘가 나오니까 우리 뇌는 각성이 돼서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시게 된다면 오전에 드시거나 채소 용량으로 드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단기간 쓰고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각성제 쓰는 게 있어요. 요즘에 ADHD가 진단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ADHD에 소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인 ADHD들도 많잖아요. 이런 집중력이 못하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치료가 각성제를 쓰게 되거든요. 암페타민이라든지 이런 약물들을 메틸페니데이트, 페니드라고 하죠. 또 모다피네 이런 약물들, 또 이런 약물들을 쓰게 되는데 이런 약물들이 다 각성제들은 뇌를 깨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메틸페니데이트 약효가 짧아서 오전이나 점심 때 먹으면 상관없는데 약효가 긴 거가 있어요. 콘서타 같은 경우는 메틸페니데이트 약효를 길게 만든 약이거든요. 이런 약물들은 오전에 드시도록 하고 늦게 드시지는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환경과 습관을 들 수 있어요. 뭐 카페인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카페인은 각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뇌에서 아데노신, 졸음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을 먹으면 1시간 있다 최고 농도를 유지하고 6시간 지나면 반을 줄고 완전히 없어지는데 24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을 내가 저녁에 먹어. 난 카페인 먹어도 잘 안 깨. 라고 하고 난 잘 자. 라고 하는데 카페인 먹으면 결국 깹니다. 예. 그 다음에 낮잠. 낮잠은 20분 이내로 자는 게 좋습니다. 20분 이상 자게 되면 깊은 잠이 채워지면서 밤에 깊은 잠 못 자고 깨는 이유가 됩니다. 저녁에 야식을 먹는 것도 우리의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게 소화시키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위장근의 소화를 완전히 시키는데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나는 피곤하고 포만감으로 잘 수는 있는데 자도 개운하지 않고 중간에 깨는 걸 경험하세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위장관이 운동이 자극되면서 생체 시계가 못 자고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됩니다. 술 또한 그렇습니다. 술도 몸을 흥분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은 잠은 빨리 들게 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멜라토닌 억제합니다. 담배는 대표적인 각성제입니다. 주변에 시끄러운 것도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2가지 슬라이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답변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그걸 교정할 수 있도록 무호흡증 있다면 양압기를 쓰시는 거고요. 또 노화는 하지만 커피를 많이 드셨던 커피를 제한하시는 거고 낮잠은 20분 자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약을 먹는 것도 조정하는데 노화라든지 여성 호르몬의 문제라 폐경이라든지 또 약 문제들은 참 개인이 조절하기는 어려우세요. 그럴 때 우선 그 부분은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리고 평소에 노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낮에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 많이 하시면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깊은 잠이 늘어나서 더 잘 자게 됩니다.
그리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시면 됩니다. 특히 나이가 6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깊은 잠 양이 줄고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럴 때는 전략적 낮잠이라고 해서 너무 피곤한 경우에 20분 이내의 낮잠 정도를 허용하지만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밤에 못 자고 전체 수면 시간이 줄고 깊은 잠이 줄어들고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20분 이내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페인 섭취는 6시간 이전, 저는 그냥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도록 하는 걸 권고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나는 피곤해서 자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요. 우리가 생체 리듬을 고정해야지 하고 몸에 피로할 때 잘 자거든요. 내가 오늘은 이 시간에 자고 내일은 이 시간에 자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얕은 잠깐 자고 금방 깰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 미국이나 유럽 갔을 때 정말 너무 피곤해서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자고 나면 딱 깨서 못 자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피곤해서 잘 수 있는 잠은 기껏해 1-2시간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는 시간을 고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요. 탄수화물은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열량을 바로 내버리기 때문에 체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몸을 흥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이미 오늘은 드셨겠지만 야채, 단백질 위주, 그리고 싱겁게 짜게 드시면 소금 성분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자, 이제 저녁 시간에 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졸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 저녁 먹고 요즘 날씨 좋으니까 산책을 나가거나 또는 광치로기 나가는 게 어렵고 집 주변이 너무 어두워 내가 걷는 게 힘들어 뭐 이렇다면 이런 리타이머 같은 광치로기를 눈에 쓰는 거죠. 자는 건 아니고 잠자기 3시간 전에 쓰는 겁니다. 이게 잠자기 2시간 안에 쓰게 되면 도리어 잠을 방해해요. 이런 밝은 빛은 집에 있는 빛으로는 안 됩니다. 집에 형광등은 300루스인데 광치로가 되려면 5000루스가 넘어가야 돼요. 집에 조명이 10배가 넘어야 되거나 아니면 리타이머처럼 480에서 500나노미터의 아주 선택적인 파장, 뇌를 자극하는 그 파장만 얘는 눈이 안 부시거든요. 이런 거를 자기 3시간에서 30분 정도, 내가 11시에 잘 거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한 30분 정도 쓰면은 잠자는 게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전부터는 땀나는 운동, 야식하시면 안 됩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셔야 돼요. 물을 적게 드십시오. 약을 드시더라도 물을 조금만 드시고요. 저녁에 또 여기 안 써놨는데 카모마일이나 잠을 도와주는 허브차들이 있어요. 카모마일, 대추차 이런 것들이 좋은데 대추차는 좀 다니까 캐모마일 같은 거, 라벤더차 같은 거를 조금 타놓고 조금씩 드신다면 카모마일에 있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를 봅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 안 보셔야 돼요. TV 안 보셔야 돼요. 컴퓨터 보지 않아야 돼요. 또한 집에 LED 조명 있으면 LED 조명 끄시고 노란색 조명을 켜십니다. 노란색 조명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전구색 LED가 있어요. 주광색, 주백색 말고요. 켈빈이라고 하는데 빛 온도가 2800 켈빈의 전구색 LED를 켜놓으시면 노란 불빛이 나오는데 이게 블루라이트를 차단된 빛이라 우리 몸을 긴장을 풀어줘서 잠을 쉽게 드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침 루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새벽에 깨게 되면 걱정과 불안이 원래 있는 거 문제 말고도 내가 못 자는 게 불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취침 루틴은 같은 시간이 꼭 하는 거를 권장하기 때문에 나의 잠자는 시간을 고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매일 요 시간에 하기 때문에 자는 시간이 고정되는 거죠. 그러면 깨는 시간이 또 고정이 돼요. 그럼 일주일 리듬이 고정되고 자기 전에 1시간 동안에 몸과 뇌,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요법을 하는 겁니다. 취침 루틴은 뭐냐면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매일 같은 시간에 우리 뇌와 몸이 이 시간은 잘 시간이라는 걸 인식시키는 훈련법이에요. 그럴 때 주로 뭘 하냐면 몸을 이완하는 거죠. 스트레칭. 강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수면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하는 거, 또 복식호흡, 심호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긴장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재미없는 책이래요. 밤새도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이나 이런 책 안 되고 읽어도 재미없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거 좋습니다. 또 명상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조명을 노란 조명에서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침실을 호텔처럼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고요.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셔야 돼요. 조용하려고 그러니까 밖에 소음이 안 들어와야 되겠죠.
소음이 안 들도록 뭐 창문에 이중창을 하신다든지 안방 문 같은 데서 틈새가 없도록 만들게 하시고, 어둡게 해야 되니까 그 암막 커튼을 치거나 암막 커튼이 어려우면 안대를 쓰고 주무시게 하고, 방이 더우면 안 됩니다. 체온이 올라가서 못 자니까요. 약간 내가 느끼기에 선선할 정도로 잠옷은 좀 가볍게 입고 통기 잘 되는 옷을 입고 주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에 깨는 이유와 해결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새벽에 깨는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수면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교정하도록 해보시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좋은 수면 습관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매니어 황흑구님, SSRI 항우울제를 자기 전에 먹었을 때 자주 깼는데 아침에 먹으니 안 깨네요. 예, SSRI가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우울증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들 중에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렉사프로라고 하는 약물들은 사실 수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세로토닌을 높이기 때문에 약간 각성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아침에 먹는 걸 권고합니다. 프로작도 아침에 드시는 걸 하고, 세로자트도 아침에 드신 걸 권고하면 이런 약들은 다 각성 효과가 있죠. 근데 밤에 도움이 되는 우울증 약물도 있습니다. 레메론, 멀타자핀이죠. 그다음에 트라조돈, 이런 약물들은 수면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 뭐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약으로 바꾸는 것도 좋고, 또 경험으로 이렇게 먹어서 깼던 거를 우울증 약을 아침에 돌렸더니 안 깬다고 하시니까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님이시네요. 치매가 있는 경우 과민성 방광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야간요가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바지에 소변을 본다든지 실례를 한다고 예, 이거는 치매가 있다라는 얘기는 대개 노인들이니까, 노인이 드시게 되면 방광이 예민해지고 방광이 작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꼭 치매하고는 아니에요. 노화하고 관련되는 거죠. 다만 연세가 있는, 치매가 있는 분들이 소변을 보거나 실수를 하거나 변 실수를 하는 거는 뇌의 문제입니다. 이 소변과 방광, 대변을 조절하는 건 뇌 중앙에 있는 부위에서 조절해 주거든요. 근데 거기도 노화가 오니까 대소변 조절하는 걸 뇌에서 잘 감지를 못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가 있는 분들은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선 방광 확인하시고 잠들기 전에 화장실 꼭 가셔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시도록 하고, 저녁 시간에는 너무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수분 섭취라든지 샐러리 같은 거는 수분 이뇨작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한하시고 너무 짜지 않은 음식들을 드시게 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성들은 저혈성 비대나 여성들은 요실금 같은 거 확인하시고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또 확인하셔서 교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다가 소변을 본다는 건 아마 치매 증상으로 판단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희님, 미라클 모닝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나 봐요. 수면은 거의 일찍 일어나고 잠은 늦게 자는데 잠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깨길 바라나요? 저희 취침 시간은 어떤 경우는 9시 50분, 10시. 기상은 아침 제가 보통 30대니까요. 원래 7시간에서 8시간까지 자는 거를 이 나이는 권장하는 나이니까, 만약에 6시에 주무신다면 7시간이라면 11시가 되겠죠. 5시에 깨신다면 10시가 될 거예요. 이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아침형 인간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는 시간은 고정해야 되고 7시간을 저는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안 봐야 돼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빛의 노출을 차단하십시오. 또 걱정 같은 거나 스트레스 많고 일찍 일어나서 뭐 공부하신다면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잠자기 전에는 암기 과목이나 외우는 거 가벼운 거 보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약간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 하신다면 보다 쉽게 자고 자는 시간, 그 시간이 깊은 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양제일님, 녹차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아침 깰 때 실내를 했는데 성인도 이런 증상 괜찮을까? 이게 야뇨증이죠. 자다가 소변을 본다는 건 야뇨증이라고 합니다. 녹차 커피에 카페인이 들어있죠. 녹차 커피는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 레귤러 커피 한 잔, 레귤러 사이즈에 보통 120에서 150ml 들어있고요. 녹차는 한 잔에 한 30ml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각성도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요. 이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혹시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녹차는 커피보다는 한 3분의 1, 4분의 1 용량이니까 한 오후까지 드시고, 커피는
점심때 이전에 드시도록 한번 해보시고 또 그 소변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수분 섭취나 짠 음식들 매운 음식들을 저녁에 드시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도 소변 실내가 야뇨증이 있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니까 비뇨기과를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킹님, 저는 불혹을 앞둔 30대 후반이란 얘기인 거죠. 38살 때부터 이상하게 새벽에 꼭 깨고 심지어 깬 후로 잠이 못 든 경우가 있습니다. 수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데 우선은요. 이 나이 때 우선은 몇 시에 주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깨셔서 잠을 못 자면 되게 불안해져요. 그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보다가 핸드폰 보면 보는 순간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못 자요. 그럼 피곤하다가 한두 시간 못 새벽에 잠깐 자고 나가셔야 돼요. 시계 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요. 누워서 잠이 안 오잖아요. 우선 자는 시간을 고정하시고 자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취침 루틴 잘 하시고 30분 동안 핸드폰 안 보지 마시고 중간에 깨시게 되면 누워서 복식호흡을 하세요. 복식호흡이나 점진적 근육이완법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꿀잠투브에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한번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이완법을 한번 찾아서 그리고 가이드 이미지법 이걸 하면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거실로 나오십시오. 자극 조절법이라 해서 노란 불빛 전구색 켜놓고 재미없는 책을 보시면서 복식호흡 하면서 잠들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오십시오.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반도엔 복두봉님, 잠 자다가 소변이 마르고 2-3시간 간격으로 깨는데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걸 야간요라고 하고요.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깬다면 그거는 병으로 저희가 진단합니다. 오늘은 야간요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야간요가 나타난 이유들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한번 영상을 다시 돌려서 그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짜지 않도록 물 적게 드시고 짜지 않도록 하시고 수면 무호흡증이나 수면장애 있는지 보시고 방광의 문제는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높은 것도 원인이 됩니다. 르라보님,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자면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잠을 자면 잠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을 좀 조절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좋은 수면, 자는 동안에 우리의 변형계에 쌓였던 나쁜 감정이 좀 없어지고 지워지는 과정을 만듭니다. 그게 꿈꾸는 잠일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 우리가 자고 나면 감정이 조절됩니다. 하지만 잠깐 자는 잠은 좋지만 이렇게 자는 것보다는 밤에 깊은 잠을 잘 자서 몸이 회복되는 게 더 좋으니까 낮잠은 20분 이내로 그리고 자는 시간 고정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많은 분들은 취침 루틴 영상들을 제가 취침 루틴은 비온 데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 찾아서 긴장을 푸는 연습하고 30분 전에 핸드폰 안 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숙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몽을 꾸거나 자주 깨요. 꿈의 기능 중에 무의식이 반영되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낮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나 감정에서 들어오는 기억들은 뇌에 저장됩니다. 해마라는 데 저장되어서 그게 꿈꾸는 잠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근데 없어지는 건 싹 지워버리면 끝나는 건데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때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과 경험들과 기억들이 충돌해요. 그래서 새로운 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은 좀 비슷한데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나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기억을 하는 과정으로 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의식에 반영된다는 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개발 선인장님 66세시네요. 밤 10시에서 11시에 자면 7시에 눈을 뜹니다. 한 번도 안 깹니다. 네, 복 받으신 분이죠. 이렇게 주무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연세에서도 잘 자니까 아마 이런 분은 개인적인 수면 루틴이나 수면 습관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지금 상황을 잘 유지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깊은 잠도 잘 주무실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아주 좋은 수면 습관을 갖고 계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연고님 30대 남자입니다. 피곤할 때 7, 8시간 자고 싶어도 6시간 정도 자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인데롤 같은 약을 먹으면 자는데 도움이 될까요? 인데롤은 제가 수면을 방해한다고 그랬죠. 베타블로커고 떨림 때 쓰는 약인데 멜라토닌이 안 나오게 하니까 이거 드시면 더 못 자죠. 멜라토닌은 도움이 되는데 30대라고 하신다면 아마 6시간밖에 깬다면 뭘까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아마 그 출근 때문에 깨는 시간이 고정돼서 그럴 거예요. 주말에는 더 길게 잔다면 아마 평소에 수면 시간이 적어서 그럴 겁니다. 아마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거 좀 차단하시고 그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취침 루틴을 먼저 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뭐 6시에 깨는데 7시간 잔다면 11시에 자야 되니까 10시부터 핸드폰 안 보시고 취침 루틴 하시는 거, 앞에 제가 마지막에 2장에서 말씀드렸던 거 한번 더 지켜보시면은 늘어날 겁니다. 주말에 더 많이 주무신다면, 요 시간보다 휴가나 주말 때 더 길게 주무신다면 아마 평소에 너무 긴장됐거나 자기 전에 수면을 방해하는 상황에 노출돼서 주무시자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인대로는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인월님, 30대인데 아직도 수면을 6시간 못 자고 자다가 깨다 반복한데 알고 싶어요. 뭐 10년 전에 할아버지가 10년에 돌아가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6시 뭔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앞에서 노화는 아닐 거고 또 뭐 아직 호르몬 폐경이 또 아니실 테니까 그건 아니니까 불안은 아닌 건지, 내가 걱정 많고 이렇게 10년 동안 내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못 자니까 잠에 대한 너무 과도한 걱정이 있는 건지, 평소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게 맞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잠자기 전에 카페인, 그다음에 낮잠, 핸드폰, 빛에 노출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보가 그 정도라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베제크님, 크림베베 영양제를 먹으니 화장실에 가는 게 나았어요. 예, 뭐 영양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저는 저게 성분을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멜라토닌 영양제 효과 있나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젊은 사람은 효과 없습니다. 나이가 55세 이상인 분들은 멜라토닌 드셔도 괜찮습니다. 부작용이 있죠. 뭐 두통, 어지러움, 졸림, 위장장애가 올 수 있어요. 뭐 멜라토닌 미국에서나 외국에서 하시게 되면 한 3시간 효과가 가는데 뭐 100개 정도가 한 10불 정도밖에 안 해요.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을 받아야 돼요. 병원에 오시게 되면 한 하나에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처방이 되니까요. 병원을 방문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는 멜라토닌 분비가 적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은데, 최근에 그 국내에서도 식물성 멜라토닌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고요. 그냥 식품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이건 수면 효과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요. 한 달치 28일기가 5만 원 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병원 가서 처방 받으시는 게 더 쌉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나오는 건 2ml짜리인데 그 식품으로 나온 건요, 3시간, 2시간밖에 안 가죠. 병원에서 나오는 거 7시간 가거든요.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게 자는데 아침 일찍 눈이 떠져요. 미르슈아님이죠. 어떨 때 피곤해서 낮잠 올 때도 있어서 못 참고 쪽잠이나 낮잠 자요.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정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낮에 운동 많이 하시고 햇빛 쬐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커피 제한하시고요. 잠자기 전에 빛의 노출, 걱정을 내려놓는 것들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는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내가 아침에 평소에 깨는 시간을 고정하세요. 내가 8시에서 10시에 깬다면 그래도 내가 평균적으로 깨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알람 맞춰서 깨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시간부터 7시간에서 6시간 전이 내가 취침 시간입니다. 그로부터 1시간 전 핸드폰 안 봐야 되는 거죠. 예, 시간이 다 돼서 뭐 계속 질문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예, 우선 이렇게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요 댓글, 지금 말고요. 오늘 지금 방송 끝나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내용을 좀 자세히 적어주시고 너무 그냥 단문으로 적어주시면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뭐 6월 마지막 주 넷째 주, 6월 넷째 주 토요일 날 8시에 또 수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 동안 집중해서 감사합니다.